네, 한 주의 경제판 코너입니다. 이 시간은 저희 어쨌든 경제 제작진이 선정한 이번 주 경제 소식 중에 가장 핫한 뉴스 5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 주의 경제판 뉴스킥 5, 저희 제작진이 선정한 키워드 5가지 먼저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나오고 있는데요. 리셀 가격 1,000만 원, 위기는 아닌데 걱정된다? 자, 내년 성장률 몇 %일까요? 자, 자라나라 머리머리. 뭐 예상이 됩니다. 그다음에 강남제비가 한남으로 간다는 그런 키워드를 저희가 뽑았는데요. 5가지 소식을 키워드로 일단 먼저 보여드렸고요. 더 자세한 소식 화면으로 한 가지씩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세한 소식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품절 트라이폴드 리셀 가격 1,000만 원. 자, 이런 저희 또 제목을 뽑아봤는데요. 삼성에서 최근에 출시한 트라이폴드 리셀 가격이 1,000만 원까지 치솟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삼성이 지금 웃지 못한다고 하는데 이게 어찌된 소식인지 김주영 캐스터가 먼저 자세히 좀 전해주실까요? 네. 두 번 접는 폴더블 폰 삼성전자의 갤럭시 Z 트라이폴드가 최근 리셀 시장에서 굉장히 뜨겁습니다. 갤럭시 Z 트라이폴드는 지난 12일 출시가 됐는데요. 출시 첫날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모두 완판이 됐습니다. 특히나 온라인 시장에서는 5분 만에 매진이 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렇게 물량을 구하기가 어렵게 되자 중고 시장에서 판매가가 치솟고 있습니다. 출고가가 359만 원대인데 최근에 이 중고 시장에서 500만 원, 또 심지어는 1,000만 원까지 가격이 올라와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인기는 뜨겁지만 막상 삼성전자가 앞으로 이 트라이폴드 폰 관련해서 국내에 공급 물량을 추가할지는 좀 미지수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초에 이 트라이폴드 폰 시장에서는 한 400만 원대에 출고를 할 거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359만 원대로 출고를 하면서 생각보다 마진율이 현저하게 낮다라는 분석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최근에 메모리 가격이 상승하면서 이 부분 역시도 이 트라이폴드 폰 또 삼성전자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소식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주가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네, 오늘 삼성전자는 1.2%가량 하락하면서 10만 6,300원 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반면에 오늘 SK하이닉스는 강세 흐름을 이어갔는데요. 앞서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업종에 있는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를 했었는데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SK하이닉스에는 영향을 줬는데 오늘 삼성전자는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오늘 주가, 뭐 이번 주 주가 같은 경우는 뭐 반도체, AI 뭐 이런 업종 중심에 이제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제 휴대폰 같은 경우는 이제 살짝 영향을 미치는 그런 요소로 이제 분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 김주영 캐스터 혹시 트라이폴드 폰 실물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아직 실물을 못 봐가지고 네. 저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 저도 아직 실물을 못 봐서 이제 보고 싶어요. 솔직히 왜냐하면 지금도 제가 이제 폴드폰을 쓰고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진짜 좋으면 이걸로 한번 사용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궁금한 편이긴 한데. 앵커님은 500만 원 주고 사실 의향이 있으실까요? 근데 가격은 네. 신규 가격으로 나오는 가격이면 모를까 리셀이나 뭐 하여튼 더 웃돈 주는 가격은 이제 고려하지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중년 남성 이상 되시는 분들은 상당히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폰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소식 전해드리고요. 두 번째 소식 큰 화면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한은 총재 환율 위기 걱정 심하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전통적인 금융위기는 아니라고 이렇게 힘주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어떤 소식인지 먼저 이창용 한은 총재의 멘트 영상으로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문제 현재 오늘 환율이 1480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지금의 환율 수준이 위기 수준이냐 할 때 그 위기라는 단어가 뭘 의미하는지에 따라 굉장히 다른데 저는 위기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성격은 과거와 굉장히 다른 것 같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환율이 절하돼서 위기가 온다 그러면은 금융위기를 생각하고 외채를 갚지 못해서 그 금융기관이 넘어지고 나라 전체가 국가 부도의 위험이 있고 또 그 IMF 사태 97년이나 2008년을 생각하는데 몇 번 말씀드리지만 현재 우리는 순채권 국가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해외 자산이 많아서 환율이 절하될 경우에는 이익을 보는 분도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의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금융위기라는 데는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고요. 그런 면에서는 걱정은 덜합니다만 다른 면에서는 위기라고 얘기할 수 있고 걱정이 심합니다.
간단하게는 지금 현재 환율 수준을 말씀드려서 물가에 미치는 영향 그것도 적지 않은 영향이 있고 두 번째는 이 지금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우리 내부에서 이익을 보는 사람과 손해를 보는 사람이 극렬하게 나뉘어집니다. 지금 수출이 잘 돼 반도체나 조선 등 수출이 잘 돼서 우리 경제가 유지되고 있는 반면에 수입업체들은 굉장히 어려워하고 경제가 지금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K 성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잘 되는 파트가 수출 쪽에 있고 잘 안 되는 부분이 내수 부분, 건설 부분, 자영업자 이런 부분이 있는데 환율 상승은 그 격차를 훨씬 더 크게 해서 사회적인 어떤 화합 같은 걸 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사회적 환경을 조성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얘기 들어보셨는데요. 자, 이어서 이 자세한 소식 또 이동재 캐스터가 준비해 주셨죠? 네,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방금 영상 보셨다시피 이번 주 수요일이었는데요. 최근 이례적으로 1,400원, 1,480원대에서 고환율이 지속되면서 이창용 총재가 원달러 환율에 대한 걱정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게 또 금융기관 붕괴나 국가 부도 같은 전통적인 금융 위기 상황과는 다르다고 설명했는데요. 또 이 환율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익을 보는 사람과 손해를 보는 사람, 이 양극화, 성장 양극화를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고환율이 지속되는 이유로는요, 외화 수급 쏠림을 지목하면서 내부적인 조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예, 국민연금이 거시적 영향을 고려해 정책을 조율해 주기로 해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에 있어 거시적 파급 효과를 고려하면서 자산 운용을 할 시점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개입에도 이번 주 계속해서 고환율이 지속되면서 한국은행은 오늘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시적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나섰는데요. 그간 금융기관이 일정 규모 이상의 외화 부채를 보유할 때 내던 외화 건전성 부담금을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러면 금융기관의 외화 차입 비용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면서 외환시장의 외화 공급이 늘어날 수 있는데요. 또 외화 지급준비금에도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면서 한국은행이 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정말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네, 환율 참 걱정되는 부분인데 전통적인 금융위기는 아니다. 네, 이창용 창조가 아주 힘을 줘 강조한 부분이 또 인상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자, 이 소식은 잠시 후 또 자세히 한번 또 진단해 보도록 하고요. 세 번째 저희가 선정한 뉴스킥 5 소식 자세하게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내년 성장률 1.7% 전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수 회복은 제한적이다 이런 평가를 내렸는데요. 자, 우리나라 올해 경제 1.0% 그리고 내년에는 1.7% 이렇게 성장할 것이라고 한경영이 전망을 했습니다. 자, 올해보다는 내년에 좀 더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에 조금 희망적이긴 한데요. 그런데 이제 내수 회복이 더디고 잠재 성장률도 이제 못 미친다 이런 점은 좀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올해 경제 그리고 내년 전망을 좀 자세히 진단하기 위해 오늘 이승석 한국경제연구원 책임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자, 앞서 이제 인사를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자,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올해 경제 성장률 1% 그리고 내년에 1.7% 이런 전망치를 내놨습니다. 일단 전망한 수치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저희 한경련은 올해 실제 경제 성장률을 1% 그리고 내년을 1.7%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 상반기에 소비와 건설이 많이 꺾였지요. 거기에 통상 관련 불확실성까지 겹치면서 상반기의 성장이 매우 부실했었습니다. 다만 하반기 들어서면서 정부가 경기 부양 관련 노력을 많이 펼쳤고 통상 관리 노력으로 인해 가지고 관련 불확실성도 많이 거치면서 다소 안정된 흐름을 보였지만 연간으로는 1% 성장에 그치는 기록을 보였습니다. 내년은 수출 중심으로 회복 흐름이 이어지면서 성장률이 반등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수출의 온기랑은 다르게 회복이 소비, 투자, 건설 같은 내수 전반으로 확산되기에는 좀 미흡한 점이 있다. 그래서 1% 중반 수준의 완만한 회복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자, 일단 우리나라 경제가 올해는 1.0%, 내년에는 이제 1.7% 상승할 거로 지금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분야별로 어떻게 돼서 내년에 우리 성장률이 1.7%로 보시는 건지 좀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시면 또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내년 1.7% 성장률 전망의 가장 중심축은 수출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도체, 조선 이런 일부 주력 품목을 중심으로
글로벌 수요가 확대가 되면서 수출 성장 흐름이 강화가 될 것으로 강화가 되면서 우리 성장률 흐름에 하방을 지지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수는 좀 상황이 다릅니다. 민간 소비는 실질 임금 회복이 어렵고 그다음에 생활 물가 부담도 아직까지 높은 편이고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가계부채 부담이 구조적으로 민간 소비의 회복세를 구조적으로 제약하고 있어서 그 회복폭이 아주 클 것으로 예상이 되지는 않고요. 설비 투자도 반도체, AI 등 첨단 분야는 양호하지만 전통 제조업으로 확산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건설 투자 같은 경우도 내년에 올해 마이너스에서 내년 플러스로 부호는 전환이 되겠지만 부동산 PF 잔여 부담이 아직 많이 남아 있어서 정상화될 때까지는 조금 더 시일이 걸릴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박사님께서 그 업종별 이제 그래프 이제 나오는 상황에서 설명을 여러 가지를 해주셨는데, 자, 희비가 상당히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업종별 기상도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또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들이 또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소개를 좀 해주시죠. 업종별로도 그 온도차가 올해와 같이 내년에도 뚜렷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앞서 잠시 말씀드렸지만 반도체와 조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양호할 것으로 보는데, 반도체 같은 경우는 반도체 자체의 수요도 많지만 AI 그리고 데이터 센터 증설 계획 등 관련 분야의 수요도 든든하게 지지해주고 있어서 반도체는 내년에도 수출 성장 흐름이 아주 양호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조선 같은 경우는 이제 LNG선 같은 그런 고부가 가치 선박을 중심으로 수출의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철강, 기계, 자동차와 같은 전통 제조업 분야가 문제로 보이는데요. 크게 보아가지고는 가격 경쟁력의 저하, 그리고 글로벌 수요의 둔화, 그리고 중국발 공급 압력의 상승이 전통 제조업의 회복을 제한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을 할 것으로 보아서 내년에도 결국은 일부 첨단 업종에 편중된 회복을 보이고 상당수의 업종은 정체된 흐름에 갇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업종별 기상도를 이제 설명해 주셨는데요. 자, 성장률이 뭐 올해 1%, 내년에 1.7%. 근데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이게 뭐 성장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라고 볼 수 있고, 실제 서민들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피부 체감은 더 안 좋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뭐 내수도 좋지 않고, 그다음에 건설 경기도 사실 이제 피부 체감 경기에 많이 영향을 미치는 분야인데 이게 지금 좋지가 않아요. 내년에도 뭐 확 회복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럼 언제쯤 어떤 모멘텀이 생겨야지만 이쪽 분야가 좋아져서 우리가 체감 경기를 좀 좋게 느낄 수 있는지 그런 설명을 좀 해주시면 또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참 어려운 질문을 주셨는데요. 성장률이 소폭 반등해도 우리 가계 부문들, 민간 부문이 체감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지금 주로 소비와 건설 분야가 회복폭이 굉장히 느리고 그다음에 또 깊이가 얕기 때문입니다. 소비는 지금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실질 임금의 회복 속도, 생활 물가, 주거비 같은 고정비의 부담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가계 부채 부담도 구조적으로 계속 제약하고 있어서 단기간에 소비가 강하게 회복세를 보이는 것은 상당히 힘들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 같은 경우 내년에 플러스로 전환이 되지만 부동산 PF 문제도 있고 공사 원가가 계속 치솟고 있고 안전관리 규정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서 건설 투자 부문도 회복이 되려면 좀 긴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그런 국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수와 건설의 회복은 한 번에 정상화되기보다는 아주 시간을 두고 단계적, 점진적인 회복세를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네. 당분간 하여튼 내수와 건설 경기는 좀 내년뿐만 아니라 좀 지속적으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자, 환율도 문제입니다. 앞서 지금 한국은행 총재도 위험하다. 다만 근데 전통적인 위기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럼 한경연에서 볼 때 환율 지금 상황이 어떤지 좀 진단을 해주시고 이게 내년에 우리 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또 전망까지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출 중심국인 한국에 있어서는 우리 경제에 있어서는 환율은 굉장히 중요한 변수인데요. 환율은 내년에도
변동성이 아주 높은 흐름이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달러의 강세 기조가 쉽게 꺾이지도 않는 데다가 글로벌 금융시장의 통화정책 경로화, 그다음에 자산시장 조정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엇갈린 시선이 불확실성을 계속 만들어낼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여기에 우리 기업과 개인들의 현지 투자 흐름이 해외 투자 흐름이 확대가 되면서 원화 약세 요인인 흐름은 당분간 계속 지속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글로벌 경기 여건을 보면은 세계 경제는 한 3% 내외의 저성장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가별, 지역별로 성장률 격차가 벌어지고 또 국가별 지역별로도 회복 속도가 더 다르게 나타남으로 인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형국인데요. 이러한 대외 여건이 우리 경제의 어떤 상방 요인으로 작용하기보다는 수출, 환율, 그리고 금융시장의 경로를 통해서 성장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네. 자, 전망은 뭐 이렇게 해본다고 치고요.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잠재 성장률을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지, 실질적인 근본적인 우리 성장률을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지, 이런 좀 진단과 처방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박사님 보실 때는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근본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들은 어떤 게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내년은 이제 성장률을 한꺼번에 끌어올릴 수 있는 해라기보다는 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전환기의 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현재 중요한 것은 성장률을 얼마나 끌어올리느냐가 아니라 이 성장의 질 자체를 높이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AI, 2차 전지, 바이오, 핀테크 같은 신성장 산업에 대한 끊임없는 투자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기업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경영 환경, 정책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조건들이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데 작용을 하려면 우리의 그 경제가 구조적으로 안고 있는 인구 문제, 그다음에 산업 경쟁력의 문제도 같이 해결되어야 지금 염려하고 있는 1% 저성장의 고착화 가능성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참고로 이제 한국 외에 다른 주요 국가들의 그 성장률이 궁금하거든요. 잠깐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끝으로 한 말씀 덧붙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다른 그 국가들의 성장률에 대해서는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올해도 예상 외로 기대보다 훨씬 더 견조한 성장세를 보였지만은 내년에도 한 2% 정도의 완만한 성장세를 지속해 나가리라고 보고요. 6, 7%의 성장률을 계속 보여왔던 중국 같은 경우는 성장률이 다소 꺾여가지고 4% 정도 중반에 성장률을 보일 걸로 예상이 되는데 부동산 문제라든가 아니면 지방 정부 부채 문제라든가 미중 간의 갈등, 통상 갈등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중국 경제 성장의 회복을 좀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로나 일본 같은 경우는 뭐 재정 부채 문제, 또 구조적인 문제들 때문에 1% 또는 1%에 못 미치는 그런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뭐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이자면 2026년도 한국 경제 1.7% 성장을 전망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성장률 전망에 대해서 너무 낙관할 필요도 없고 또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2026년에는 성장의 불씨를 잘 살려서 우리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고 지속적인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는 해로 아마 최선을 다해야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정부, 기업, 개인 모두가 노력해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한층 끌어올려서 또 희망찬 새해를 맞았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세 번째로 전해드린 한 주의 경제판 뉴스킥 세 번째 소식 전해드렸고요. 자, 한 주의 경제판 소식 중에 네 번째 소식 자세하게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보여주시죠. 네, 탈모의 건강보험 적용 시 재정 영향은 이제 어떻게 되냐? 자, 복지부 장관은 상당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자, 관련해서 김지용 캐스터가 내용 자세히 전해주실까요?
네, 제가 소식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앵커님은 탈모약 드셔보셨나요? 아직 제가 유전을 좀 부모님께 잘 받아가지고 아. 탈모는 아직까지는 걱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굉장히 네. 복받은 유전자를 갖고 계신데요. 국내에 이렇게 탈모 인구는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많더라고요. 한 네. 1,000만 명 정도를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 5명 중에 1명은 탈모를 경험해봤다라는 건데요. 그런데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탈모는 생존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탈모약의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해봐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시행이 되면은 건강보험의 재정 부담이 늘어날 텐데 실제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재정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종합적인 평가가 필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이재명 대통령의 경우에는 3년 전인 이 대선 후보 시절에도 탈모 치료를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었는데요. 이때 한 700억 원에서 800억 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할 거다라고 추산을 했었는데 당시에도 굉장히 비판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이런 발언을 내놓으면서 좀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우선은 건강보험 재정이 내년부터 적자로 좀 전환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대한의사협회 측에서도 이 중증 질환의 급여화가 먼저다라고 반대 입장을 내놓으면서 시장에서 좀 시끌시끌한 그런 이슈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기대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 차후에 어떻게 진행이 될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주영 캐스터는 개인적으로 이 탈모 건강보험 적용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한다면? 한다면 네. 사실 저도 굉장히 풍성한 편이라서 네. 저한테는 적용이 안 될 것 같은데 네. 원하시는 분들이 워낙에 많고 기대하는 분들도 많아서 재정이 된다면 네. 적용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 했습니다. 주위에는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은 편이어서 네. 뭐 진짜 재정적으로 뭐 여유만 있다면 뭐 적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하는데 문제는 뭐 결국 돈이죠. 뭐 네. 정부의 이제 재정된 건강보험의 재정 뭐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같이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소식은 이렇게 전해드리고요. 다섯 번째 한주의 경제편 뉴스킥 5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나왔는데요. 강남 아파트 탑티어 아니었어? 자, 강남 아파트가 일단 한국에서 제일 인기 있는 뭐 주거 단지 또 주거지로 이렇게 관심을 받고 있는데, 자, 재벌들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재벌들은 한남 이태원으로 몰리는 재벌들. 이렇게 저희가 제목을 뽑아드렸는데요. 자, 이동재 캐스터가 소식 자세히 전해주실까요? 네, 제가 준비했습니다. 보통 이 부자 동네 하면 비싼 아파트들이 즐비한 강남을 바로 떠올리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 한남과 이태원 앞에서는 이 강남도 명함을 내밀지 못한다고 합니다. 최근 기업 데이터 연구소 CEO 스코어에 따르면요. 대기업 총수 일가의 주소를 분석한 결과 서울 용산구, 그중에서도 한남동과 이태원에 무려 20%가 넘는 100명의 총수 일가가 거주하고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또 아들의 학업을 위해서 강남 대치구로 이사를 갔던 이부진 호텔 신라 사장도 최근 서울 용산구 로 이사를 오게 되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사기도 했었는데요. 홍라이 리움미술가 명예관장부터 또 이재용 회장, 그리고 삼성물산의 이서연 사장 등 삼성 총수 일가도 대부분 거주지가 이태원동과 한남동에 몰려 있습니다. 그런데 정의선 현대차 회장, 그리고 SK 최태원 회장, 구광모 LG 회장도 전부 이 인근에 거주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말 살벌한 라인업을 자랑하는데요. 앵커님, 그런데 이 재벌 총수들이 왜 한남동과 또 이태원 지역을 선호하는지 알고 계실까요? 네, 저는 조금 알고 있지만 예. 더 자세한 소식은 우리 초대석 코너에서 우리 네, 또 알겠습니다. 초대 손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잠깐 아껴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조금 알아온 바에 따르면 또 이제 보안과 접근성이 아무래도 중요하다 보니까 이 골목 초입부터 경비 초소가 있으면서 이제 행인과 이제 차량을 동선을 통제하기 편하기 때문에 사생활 유출 우려가 적다는 점이 이 지역의 베네핏으로 네.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또 이제 풍수 지리적으로도 아무래도 좋다 보니까 이 지역을 선호하는 경향이 많다고 합니다. 네, 그 밖에 다른 요소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초대석 코너에서 자, 부자들의 거주지 선택, 그리고 강남 아파트 왜 인기가 있는지, 그다음에 내년 올해 부동산 시장 지금 어떻게 돌아갈지 뭐 올해 이제 진단을 하고 내년의 시장 전망까지 잠시 후 초대석 코너에서 좀 자세히 진단해 드리도록 하고요. 자, 저도 이제 이동재 캐스터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자금에 상관없이 만약에 본인이 거주지를 선택한다면
어디를 하고 싶으신지. 제가 이제 돈이 네, 상관없이 자금에 자금이 상관없이 상관없다면, 선택을 하신다면. 저도 강남 아파트에 살아보고 싶지만 제가 만약에 선택할 수 있다면 네. 저도 이 재벌 총수들이 있는 곳에 네. 가서 네. 최태원 회장이나 아니면 이재용 회장과 네. 이제 깐부 회담도 저도 한번 가져보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역시 한남, 이태원 이쪽으로 네, 맞습니다. 관심을 갖고 계시다. 네, 알겠습니다. 자, 5가지 한 주의 경제판 뉴스킥5 이렇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저희 어쨌든 경제 제작진은 한 주에 나온 여러 가지 경제 소식 중에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면 유익하고 또 참고가 될 만한 그런 경제 소식들로 추려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동재, 김주영 캐스터 그리고 이승석 한국경제연구원 책임연구위원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